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회복지법제 첫 시간입니다. 1주차 1교시.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법의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할 전반적인 어떤 학습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학습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차별 어떤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본 어떤 사회복지법제 이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과목 소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회복지법은 이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복지법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회복지 관련법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의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의 어떤 법적인 측면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법적인 측면과 어떤 부딪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어떤 법적 차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이제 본 교과목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제에서는요, 사회복지법에 대한 어떤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이제 전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복지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 그리고 역사적 생성 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어떤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우리가 헌법과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이제 본 과목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복지법의 어떤 특징에 있어서 사회보장 기본법,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이렇게 포함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어떤 고찰을 통해서 현행법의 어떤 범주와 이제 체계를 이제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법들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 판례로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제고시키는데 이 교과목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복지법에 대한 어떤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현존하는 어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리고 실정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 능력을 전반적으로 이제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어떤 이 교과목에 어떤 커다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나가고자 하는, 특히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학습 목표를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활동이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법적 체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의 우리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과의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장애인 복지의 현장이든 아동복지의 현장이든 아니면 노인복지의 현장이든, 실제적으로 어떤 아동복지의 현장에서는 이 아동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률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복지 시설의 어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의 어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어떤 법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법의 어떤 법적 체계를 우리가 이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교과목의 학습 목표로 이제 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과 접근 방법, 개별법들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실천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원인도 있지만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법에 속해 있는 다양한 개별법들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사회복지법을 우리가 왜 꼭 필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번째 목표로는 사회복지법의 어떤 특징과 필요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의 주요 개별법들을 상세히 학습함으로써 재정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배약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든 법률은 현재 변화하는 어떤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속도는 빠르고 이 개별법들을 우리가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과정과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우리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법이 현재 어떤 변화하는 사회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시기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목표인 현재 제정되어 있는 재정법을 통해서 이 재정법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대에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본 이 사회복지법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 목표는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주요 분류 방식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7주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개별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개별법 중에서 사회복지법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위법에 해당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의 영역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영역에 따라서 본 교과목 그리고 본 교재에는 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개별법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법 영역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구분을 통한 어떤 구분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법 지식의 습득은 물론 중요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법 해석 그리고 현장의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제가 잠깐 어떤 교과목의 어떤 소개에서도 어떤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서비스 대상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법과 관련되어 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개별법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개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판례들을 우리가 개별법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판례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접근 방식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적용 능력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표를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사회복지의 주요 실천 영역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에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떤 구분과 어떤 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구분과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분 체계가 특히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주요 실천 영역, 특히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과 관련된 이제 사회서비스법과 관련된 어떤 주요 실천 영역인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이런 학습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섯 번째 교과목의 학습 목표로 이제 세워봤습니다.
이런 그 교과목의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 주차별 어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 우리가 그 15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1주차입니다. 1주차는 크게 이 사회복지법의 학습 내용, 그러니까 1주차 첫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법 학습 방향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어떤 사회복지 교과목의 어떤 소개라든가 그 다음에 목표 그리고 주차별 교과목의 학습 내용, 과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1주차 2교시에는 이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복지법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법 영역 중에서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사회규범과 사회규범의 영역에서 사회복지법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다양한 법적 영역에서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이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관련된 이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1주차 2교시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는 이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과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2주차 1교시에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 규정,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이념과 이념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 규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 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개념 규정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법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데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법의 어떤 범위를 우리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의 사회복지법, 이제 광해 사회복지법, 이런 협의의 사회복지법, 광해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한 윌렌스키와 루포의 어떤 그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을 이제 적용한 어떤 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복지법의 기본적인 이념, 우리가 사회복지법이 이념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어떤 이런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이 이념은 사회복지법에서는 생존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생존권이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 2교시에는 이제 외국의 어떤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은 이제 영국의 어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부조법까지의 어떤 변천 과정과 그 다음에 독일에 있어서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제정된 3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어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시민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한계가 사회법을 이제 태동을 시켰고, 이런 사회법의 어떤 그 구성 내용 중에 하나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주차 2교시에는 외국의 사회복지법 등장 배경과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주차에는 이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를 3주차에는 1교시와 2교시에 나누어서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1교시에는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 중에서도 어떤 일제강점기부터 그리고 이 제5공화국 시대까지의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의 어떤 그 종류 그리고 그런 제정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어떤 특징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이 제1교시에는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2교시에는 이 사회복지법의 역사의 어떤 두 번째 파트로서 이 그 사회복지법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선거가 이루어진 이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까지의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그 내용 그리고 이 사회복지법이 이 해당되는 노태우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서 우리가 제정된 법들의 특징과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 3주차에 해당되는 한국사회복지법의 어떤 역사에서 우리가 1교시와 2교시에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주차에는요. 4주차에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또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에 일반적으로 근원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어떤 관련된 법과도 우리가 해당이 그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법원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4주차 1교시에는 사회복지법의 어떤 법원으로서 첫 번째인 이 성문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문법 하면은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성문법에서는 어떤 문서라고 하는 어떤 문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 외에도 또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문법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원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헌법부터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2교시에는 사회복지법의 이제 그 법원으로서 이 성문법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을 구분할 때 성문법과 크게 불문법으로 나누는데 이 2교시에는 또 불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법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관습법과 그 다음에 판례법 이런 조례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불문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어떤 불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불문법이 성문법주의의 이러한 어떤 국가에서 왜 불문법 또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4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에는 이제 국제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국제법과 관련해서 이 제1교시와 제2교시에 나누어서 국제법과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법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요, 이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제정되지 않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비준하고 공포한 이런 어떤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동일한 어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법도 중요한 어떤 그 법으로서 어떤 성문법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5주차에는 국제법과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1교시와 2교시에 모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1교시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국제법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국제법 하면은 특히 국제법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국제 조약이 바로 국제인권규약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국제법으로서 이 아동 그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동 권리 협약의 어떤 체결국이 그죠. 그래서 이 아동 권리 협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밀접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회보장 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 협정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국제법과 좀 다르게 이제 정부와 정부 간에 이제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어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 다른 나라와 간에 어떤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적용을 받는 제도에 직접적으로 국내의 어떤 국민들과 동일한 어떤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서 제2교시 이제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에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에는 이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를 또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1교시는 이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에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된 내용, 이제 수급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급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급권과 관련된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수급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급권에 대한 어떤 공통된 영역을 우리가 분류해서 수급권을 이제 어떤 그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분류해 놓은 걸 바로 이제 수급권의 어떤 규범적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이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는 어떤 실체적 권리, 그다음에 수속적 권리, 그다음에 절차적 권리로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6주차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수급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권은 우리가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수급권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상계라든가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수급권을 보호만 하느냐,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권을 제한하는 어떤 그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권을 남용한다든가 악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수급권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수급권이 이제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수급받기를 포기하거나 하면 이제 수급권이 우리가 소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어떤 수급권의 보호, 제한, 소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벌칙에 대해서도 이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이제 7주차부터는 그러니까 앞에 1주차부터 6주차 같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측면을 좀 다뤘다. 그래서 총론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주차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실정법, 개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7주차의 첫 번째 그 시간에 7주차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 모든 어떤 사회복지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법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복지 개별법들을 어떤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7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된 목적,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사회보장이란 무엇인지, 현재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위험을 8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질병, 사망, 그 다음에 빈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산, 양육,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위험의 어떤 요소와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의 어떤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주체가 되고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1교시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이 그 사회보장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사회보장 기본법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그 규정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모든 국민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 7주차 2교시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주차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에는 이 사회보험법, 그러니까 이제 9주차와 이제 10주차에 걸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9주차에는 이제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9주차 1교시에는 이 사회보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사회보험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정의와 특징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배경,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의 어떤 입법 배경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이제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도 지금의 국민연금법이 이제
여기 탄생하기 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우선 먼저 제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복지연금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법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많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어떤 연역에 대해서 제1교시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교시에는 이제 국민연금법의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법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법의 어떤 제정 목적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가 되는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어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급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령연금에서 시작해서 장애연금, 뭐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뭐 분할연금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급여들이 있는데 관련된 어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있어서 특히 수급자가 어떤 그 수급권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주차 이제 그 2교시에 우리가 국민연금법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판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회보험법이 연장성산에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도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다음에 이 고용보험법들도 다 이 사회보험법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주차의 1교시에는 이 사회보험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거기 제정돼서 이제 변천된 과정.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도 뭐 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 이를 거쳐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연역과 변화 과정에서의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법에 있어서 가입자가 누구고 또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서도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요양급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이 수급권과 관련돼서 수급권을 우리가 보호받거나 수급권에 제한되거나 수급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법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어떤 국민건강보험법의 판례도 제1교 10주차 1교시에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10주차 2교시에는 노인장기요양법,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 목적과 그 주요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어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어떤 징수라든가 보험료 산정 방식,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어떤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어떤 종류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함께 10주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차는 1교시와 2교시에 거쳐서 이제 공공부조법과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영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주차 1교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공공부조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동안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어떤 연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은 우리가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은 뭐 보충성의 원칙이든 그다음에 자립조장의 원칙과 같은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원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뭐 주거급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급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어떤 벌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어떤 판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주차부터는 이 그 사회 서비스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 서비스법 하면은 사회 서비스법의 영역의 아주 기본법이고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 전체 사회복지법의 최상위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복지사업법도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2주차 1교시에는 바로 이제 사회서비스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법과 앞서 살펴봤던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살펴보고자 했던 공공부조법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사회서비스법 영역에서의 어떤 최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연역,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서 1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률 내용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의 어떤 정의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어떤 시설 설치를 반대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벌칙을 받는지,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률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격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가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그동안 있었던 어떤 판례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3주차 1교시에는 이 사회 서비스법 영역의 대표적인 대상인 아동, 그리고 2교시에는 노인 관련된 이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교시에는 이 아동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동복지법은 실질적으로 1961년에 아동복리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동복지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는 1교시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배경,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어떤 변청 과정, 그러니까 개정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의 어떤 주요 내용으로서 아동복지법의 목적, 이념,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에서에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아동에게 저촉되는 행위가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어떤 법률적인 벌칙, 어떤 제재를 부여받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한 어떤 판례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이제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노인복지법은 이제 1981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배경인 무엇이고,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어떤 연역,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그리고 노인복지법도 아동복지법과 같은 노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벌칙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뭐 노인복지법도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상으로는 마지막 14주차입니다. 이 14주차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사회 서비스법 영역에 해당되는 이제 또 대표적인 어떤 대상이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법도 우리가 노인복지법과 같이 198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될 때에는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이 아니었고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제 우리가 축약해서 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은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현재 그 사회복지법의 어떤 새로운 어떤 법령으로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15주차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사회복지 법제가 이제 한 학 동안 진행될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법을 우리가 구분하고 그 이 교과 내용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의 일반적인 이론과 법률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이 1주차에서 그리고 이 총 6주차에 해당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총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의 주요 내용에는 사회복지법이 가진 법상의 위치와 특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관계, 그 다음에 수권과 권리 구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 총론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론은 바로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개별 이제 사회복지법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복지 법제의 어떤 수업 어떤 목차로서는 7주차부터,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부터 마지막에 이 사회보장급여법까지의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의 주요 내용은 이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의 세 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별 특성과 영역별 개별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그 사회복지 법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회복지법의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총론의 과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